네,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일종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 외교 무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예. 기대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꼽는다면 두 분은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뭐 주목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이유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지도 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이미 셔틀 외교를 2주 전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중간에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주목하는 또 만났네 또 어떤 것에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주목을 할까 그게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성과는 물리적 성과와 심리적 주목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물리적 성과와 뭐 경제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대통령이 또 굉장히 친교가 또 외국 정상과 외교가 잘 됐을 때 그게 합해졌을 때는 말 그대로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를 수 있지만 심리적 주목이 될 때는 대체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지지층이 이제 재결집하는 것 정도하고 또 무당층에서 조금 뭐 결집할 수 있는 지지를 조금 뭐 더 얻어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이제 물리적 성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외교 무대가 G7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끝자락에 물론 그 사이에 당장 내일부터도 뭐 숨가쁜 그런 정상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돌아와서도 또 독일 총리와 또 이 폰디어 라이덴 또 EU 또 의장과도 또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본과의 심리적 주목 효과는 뭐냐 하면은 바로 위령비를 가는 거겠죠. 이게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위령비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이 상황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마음은 지금 워싱턴에 가 있어요. 이 부채 한도 상한 네. 이것 관련해서 예. 사실 못 올 뻔하다고 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일본의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합시다. 이런 상징적 효과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제일 좋은 무대는 외교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국제 외교 무대에 가서 외국 정상들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정상회담을 갖고 일정하게 성과를 갖고 오면 국민들의 기대치가 확실히 높아지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준 일본 전문가잖아요. 아닙니다. 책도 쓰신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네,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이제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남다른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원폭 피해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두 군데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투하가 됐는데 히로시마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런 평가들도 일본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방문하는 것은 좀 여러모로 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원래 이제 어떤 정책, 외교 안보 정책상의 어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워싱턴 선언이 나온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벤트 위주의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위주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은 강조를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히로시마의 이제 원폭 피해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참배를 한다든지 일정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일이 그 정도로 이제 가까워지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고 특히 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일본 사회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인 피해자 얘기는 이 옆에 밀어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위령비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던 거를 같이 이제 옮기는 과정도 있었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좋은 어떤 그런 한일 간의 어떤 의견차, 시각차를 좁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일본이 항상 이제 그 2차 대전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제 할 말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범 국가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죄 없는 뭐 당연히 이제 침략을 받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국민들도 피해를 본 거거든요. 사실 일본 군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네네. 이 핵폭탄이 투하됐다는 것은 그 당시 미군이 일본을 그냥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두 발 투하한 게 아니고 네.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졌는데 네. 1억 옥세 1억 명이 옥세하자 이런 취지로 천황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핵폭탄 두 발을 투하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전쟁의 어떤 책임 그리고 원폭의 책임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 핵폭탄을 투하한 책임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 군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사실 같이 해야 이 일본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원폭 피해에 대한 어떤 온전한 어떤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 사회는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핵폭탄을 맞았는지 이 얘기는 잘 안 하고 핵폭탄의 피해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부각을 하면서 이 핵폭탄을 맞았다라는 어떤 피해를 봤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북한 납북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이 이제 일본 사람들 납치해간 이 두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부터 이어진 어떤 우리도 피해자다 이 얘기를 즐겨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이런 자리가 그런 우리도 피해자입니다를 강조하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한일이 모이는 자리지만 특히 일본 정부가 과거의 그러한 이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이것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이제 한국 대통령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좋은 일정이 또 없죠. 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배 그 자체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범국가로서 가해국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국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일본 우익의 어떤 의도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히로시마에서도 지금 그 G7 정상회의 연 것도 사실 그런 차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그렇습니다. 터졌단 네.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마 정권의 명운을 걸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으로. 네네. 또 우리 정부가 이제 국민들 우려를 반영해서 시찰단을 오는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이제 방문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한일 간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들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전문가 명단은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이 국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방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다른 종류의 성격이긴 합니다만 히로시마도 어떤 원폭이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발전소에서 나온 이 방사능 물질인데 네. IAEA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 검증은 좀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여요. IAEA도 뭐 한 옥스퍼드 교수인가요? 뭐 마셔도 네. 그 방사능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과 우리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왜? 일본 내부의 문제는 일본 내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우리에겐 굉장히 지금 여론상으로는 불안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결국 우리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오염수 시찰단도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검증의 의미라기보다는 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강호병을 겪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여야 가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이념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 자식은 안 돼. 내 손주는 안 돼. 이런 식일 수 있단 말이거든요. 아이들은 안 돼. 그 이야기는 우리 기준을 안 가지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검증의 일이냐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로 상당히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될 일은 전문가들 좀 모아놓고 이런 과학적 검증이 되더라도 그럼 생길 수 있는 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이걸 받아들여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목표를 정해놓고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국민들은 불신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국민한테 위해하다라고 판단하면 우린 반대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닌가를 국민들은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이번 방문 시찰단 꾸리고 한일 간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볼 때. 시찰단을 꾸리게 된 과정이 한일 정상이 합의한 바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이 그 합의한 맥락이라는 건 한일 관계를 좋게 하자는 것이지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일 관계는 나빠질 수도 있다. 이건 전제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이 오염수가 정말 문제라고 판단될 때에는 한일 관계가 정말 냉각기에 들어설 수 있다. 이걸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실효를 거기서 채취를 한다든지 자체적인 검증 단계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상정도 안 하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해서 사실상 일본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서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찰한다고 했는데 네. 그마저도 일본은 이런저런 조건과 이유를 달아서 이건 안 되겠는데요. 저것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어제까지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사정 아닙니까? 다행히 하루 이것도 원래 원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관련 시설들에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이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폭 우려가 있어 갖고 안 보여준다고 하는 거를 시간 제한을 둬서라도 보자고 해서 지금 하루 늘려가지고 이렇게 어지로 해서 지금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애초에 경계선을 놓고 봐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였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싸워서 이 정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건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이런 광경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찰단이 가서 정말 안전을 확인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일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오염수의 안전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네. 이번에 비록 우리가 업저버 자격이긴 하지만 가서 주요 7개국 정상들하고 다 쫙 만나는 그런 정상회의 일정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정 가운데 오늘도 이제 여러 정상들하고 만났다고 하는 소식이 벌써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변화가 어떤지 그때 우리가 한번 좀 이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다음 주 금요일이 더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을 했어요. 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긴 했는데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 어떻게 두 분은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 로드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언제 할 건데 어떻게 논의를 하고 헌법 정신에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정부는 또 협의를 하고 그러면은 내년 선거에 국민투표를 붙일지 네. 아니면 하기로는 결정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네. 수록하기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문구까지 정해서 그러면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6년 지방선거 때 해서 할 건지 그런 로드맵을 정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자꾸만 그게 일정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포인트, 3포인트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또 5.18에 뭐 유공자 명단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일각에서 뭐 무슨 또 간첩 이야기 나오고 그거는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헌법 정신을 담는다고 해서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은 걷어내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5.18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자 그런 로드맵을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통령실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 나오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지금 또 다시 대통령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그건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공식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억측이 나오는 이유는 로드맵이 없는 겁니다. 로드맵이 제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정대로 우리가 논의해서 수록을 한다. 이게 나오면 뭐 이렇게 우리가 갑론을박을 설전을 벌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는 5.18 정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숱하게 강주를 다녀왔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아픔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씻어내고 극복하자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머리를 제발 맞대고 5.18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4.19 정신, 5.18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려나갈까? 이 고민을 네. 본질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5.1 정신을 강조했잖아요.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통치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집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그렇죠.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근데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개정할 거냐. 지금 야당이 원포인트 개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비리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받아쳤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그럼 풀어야지 되는 것인가.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에 이상한 참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런 반응 보이는 참모들은 대통령이 인사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네. 대통령을 이 국가 지도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파의 지도자로 아주 격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지금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실 참모의 이런 발언들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좋은 점이 있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어쨌든 2년 연속 어쨌든 참석을 함으로써 매년 내가 5.18 기념식에 가겠다고 한 약속,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저는 네. 이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대통령이 오더라도 뭐 이 노래를 합창을 하네 재창을 하네 쓸데없는 논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엔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팔을 들면서 같이 노래했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념사의 내용 논란이 네. 되는 내용 이제부터 이제 우려되는 얘기인데 그 내용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입문하기 전에 아직 그 검찰총장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짧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5.18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버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오히려 독재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민주당 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기념사 이전에 이제 민주정부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집권했을 때 5.18 그 정신을 오히려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비판을 했죠. 이용하고 실제로 민주당 정권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였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념사에서 똑같은 이 단어와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대통령의 이 표현이 문장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의 정치적 맥락과 엮이면 이게 대통령이 이 통합의 자리 5.18의 어떤 아픔을 씻어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정파적인 논리를 꺼내들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을 참모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전에 선거 출마하고 이 정치인의 행보를 할 때는 그런 주장도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5.18 정신을 현재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러한 정파적인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약속도 대통령 지킬 것이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5.18 이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야당의 어떤 뭐 음모적인 어떤 그런 행태이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행보가 다 그런 정파 논리에 완전히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보좌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참모발로 나온 이런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 완전히 어떤 정파 지도자로 격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참모이다. 이 분은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개헌 문제 더 논란이 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별도로 개헌 투표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선거 치를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논의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이 안 나오면 계속 치고받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원포인트가 아니고 우리는 2포인트, 3포인트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은 정리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발언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떤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냐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개헌안에 담자 이거예요. 이건 또 누구를 겨냥했냐면 이재명 대표겠죠. 불체포 특권 했으니까 뭐 노웅래 의원이나 이제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 이거 동의안 부결시키지 마라, 거듭차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로드맵이 안 나오면 이게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 1년 내에 있는 선거에서 이 개헌안을 올리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26년에는 우리가 무조건 개헌을 한다. 그거는 여야 합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제는 22대 국회인가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이제 약속한 것은 다 이제 간다. 계속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간다는 걸 미리 정해놓으면 되죠. 모든 이제 여야가 다 모여서. 그게 오히려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1포인트가 됐든 2포인트가 됐든 3포인트가 됐든 합의를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다 포함해서 가고 그거 합의가 안 되면 5.18 정신은 26년 지방선거는 늦어도 그때는 통과를 시키자 합의를 하면 되죠. 이 로드맵도 중요한데 저는 또 정치적인 맥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굳이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5.18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이고 그것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아직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러고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어떤 뭐였다고 하고 폄하를 하고 아직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5.18 정신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공동체의 어떤 외재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내재적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5.18 정신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것이다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적 사정 때문에 당장 개헌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이 5.18 정신을 평소에 존중하고 5.18과 관련해서 딴소리하는 사람들하고 선을 긋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면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개헌이 당장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이 광주 시민들도. 근데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광훈 목사는 뭐고 선이 안 그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예를 들면 2020년 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아직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유지한 채로는 그 개헌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의제도 다 얘기해야 된다. 한꺼번에 개헌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개헌 안 하겠다. 5.18 정신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이라는 거를 진정성 있게 했다고 광주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5월 어머니들하고 같이 만났더니 등 두드려주면서 잘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정당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도 상황이 좀 심각해요. 보면 일단 김남국 의원 과상화폐 논란 직후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네. 또 호남 지지율도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처는 굉장히 미온적이다.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민주당 내 자체 진상조사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먼저 여론은 당장 아주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위기 국면이거든요. 네.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위기 국면에 따른 2030 세대의 변화는 있습니다. 스윙보트이기 때문에 또 어느 꼭 한쪽으로만 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김남국 의원 바장이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2030의 마음은 또 시시각각 또 변하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자체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네. 왜? 진영한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김남국 의원을 또 우호적으로 또 이렇게 보호하는 또 여론도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떤 구분이 필요할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지지율 내부의 변화입니다. 네. 가령 40대 50대는 결집을 하지만 화이트 칼라라는 직업군과 호남 지지율은 왜 흔들릴까.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사태 처리에 대해서 왜 좀 더 파격적이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한 그 사태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사태를 다루는 태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이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길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른바 세 가지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권, 또 하나는 당원권, 또 중요한 게 이제 공천권. 이제 이성만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를 오늘 받았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이나 명쾌하게 박강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협의해서 발표를 해 나가느냐 예. 이게 중요하겠죠. 네. 김남평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은 황당하죠. 어차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면 지난 일요일에 쇄신 요청했을 그렇죠. 때. 쇄신 요청하고 그때 결의안에 윤리 제소하자고 넣으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또 그걸 안 넣어서 지도부가 뒷얘기 나오게 만들고 그때 발언했던 의원들이 다 뭐 라디오 인터뷰 이런 데 나와서 우리가 윤리 제소하자고 그랬는데 지도부가 빼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 뒤늦게 윤리 제소한 것도 네. 이게 별로 이렇게 어떤 진정성 있는 처분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네.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정무적 판단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 문제가 이제 여론에 미치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은 뭐 코인 투자하면 안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만 그런 태도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볼 때 이 이슈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래 이래서 정권 교체가 됐지 이걸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대장동 이슈 이런 거는 그게 이 중도층이 볼 때 저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리일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성남시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려다가 뭐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정권의 무슨 뭐 내로남불이니 위선이니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다른 성격의 것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사안은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처리하는 방식까지 이전 정권에서 미워했던 그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더 정교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은 이뻐 보이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각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여기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대처했던 거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대처를 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이게 정권 교체가 됐더니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구나 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조국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언론 보니까 조국의 강에서 나오자면서 남국의 바다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내로남국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데. 뭐 총체적 남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얘기가 다 있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저는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돈봉투 리스크나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리스크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네.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보다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더 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김남국 의원의 태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네. 분명히 이제 이 금전적인 법적인 위법 행위 그러니까 이제 출처의 문제 뭐 정치자금법이나 이 부분은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판은 많이 합니다만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것은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 경위가 이제 범법으로 밝혀진 문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는 이게 범법 행위면은 뭐 호남이나 40대나 화이트 칼라도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파장이 벌어질 거지만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는 이유는 태도 같아요. 왜 이 소명을 자꾸 못하고 이 부분이 그냥 당에서 처리되는 것도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저는 중도나 무당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내에서의 속성을 봐야 되거든요.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조국 사태 때 벌어졌을 때 민주당에서 반발하거나 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지금 등장하는 거잖아요. 뭐 불법이냐. 검찰이 우리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적 수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반발이 불러일으켜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조국 사태랑 똑같다. 위선과 배신, 위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대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조국 사태랑 똑같이 대응하고 있고 똑같이 거기에 지금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01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돌렸다고 하는 의혹 받고 있고 오늘 이성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검찰 소환 조사 받았어요. 근데 10명이 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현재까지 벌어진 문제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하는 대로 계속 뭐 하나 나오면 방어하고 뭐 하나 나오면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총선까지 가서 제가 볼 때는 원하는 성과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까지는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실책 때문에 어쨌든 총선은 좀 야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0여 명의 뭐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김남국 의원 이 얘기 계속하고 국민의힘은 뭐만 나오면 다 이재명 방탄이랑 조국 제2의 조국이다 이 얘기만 번갈아가면서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때 그렇게 그런 상황에 질질 끌려가서 과연 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앞질러 가야 되는 것이고 앞질러 가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게 뭐 두드려 맞고 쓰러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완전히 민주당의 근본까지 무너뜨릴 생각 그럴 각오까지 하고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결기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 대표 역할을 맡고 있으면 자기의 직계까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그만두지 않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우리가 민주당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 내가 그만두는 게 필요하면 그만두겠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뭐 결국은 그렇게 흔들리다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도 체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도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끌려가서 무너지는 것은 최악인 것이고 그렇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아요. 20초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말 지혜를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갈등을 빚었던 것이 따지고 보면 뭐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들의 김부겸 전 총리 포함해서 제가 삼총사 말씀드렸죠. 삼총사 이 이른바 전직 총리 그래서 삼총사인데 저는 이 지혜를 더 모을 필요가 있고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하는 데서 하나만 더 붙이면은 저는 파격적 혁신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는 민주당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 어떤 또는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실체가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당의 방향도 저는 더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공천입니다. 싹 어떻게 해서 정말 혁신적인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공천의 방향 이것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저는
다 내려놓고 꺼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저렇게 확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제3지대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